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모처럼 정말 좋은 양서 하나 나와서 제가 저자분들 모시고 이 개념은 뭐지? 하고 여쭤보려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 AI 화두인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AI 다음을 말씀하시면서 공간 컴퓨팅? 이건 무슨 단어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두 저자분들 모셨는데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먼저. 이 책은 어떤 책입니다? 먼저. 네, 저는 이 책은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안내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치하이커, 우주 가려면 안내서가 필요하듯이 그렇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 공간, 가상의 공간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예. 우리 물리적 공간은 결국 우주를 확장하고 있고 화성을 가려고 하고 있고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상의 공간은 메타버스에서 사실 러프하게 얘기만 했지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조를 통해서, 이 기술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확장되고 중첩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사실 기술적 어떤 티핑 포인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과 인간의 능력이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배가 되고 발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기술이 우리를 지배한다기보다 기술 속에서 우리의 그 리더십과 컨트롤이 더 제어권이 더 강력해져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쪽 씬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부터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복들을 꽤 오래 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꺼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지만 이 업계 씬에서 저는 워낙 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AI를 엄청 잘 써서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특히나 B2B 씬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이미 그렇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할 때 누군가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해? 라고 하지만 그런 꿈이 지금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이 공간 컴퓨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산업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런 미래를 좀 상상을 하면서 당장 단기간에 뭔가 비즈니스랑 수익을 바라보기보다 롱텀으로 좀 뭔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투자가 됐던 산업, 비즈니스가 됐던 사업이 됐던 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고심도 진짜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럼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사요? 우리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이 그런 거 관심 많을 텐데 지금 이 회사가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회사 두 분이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저는 사실 회사를 딱 찍기보다, 여기는 회사 찍는 건 우리 전진희 대표님 해주시고 저는 약간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과 포텐셜이잖아요. 항상 우리 투자도 보면 그 시장과 그 마켓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야, 메타 샀으니까 사! 이건 사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산업 도메인에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한다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지금 컴퓨터를 만드는 플레이어들한테 유리하겠죠. 지금 컴퓨터를 만드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 다음에 애플, 이런 회사들, IBM 이런 회사들인데, 공간 컴퓨터의 관점에서 누구냐, 누가 그럼 이 컴퓨터를 만들 것이냐가 첫 번째일 텐데 이미 우리가 오늘 다 얘기했어요. 메타도 얘기했고, 애플도 얘기했고, 구글도 얘기했고, 삼성도 얘기했죠. 그렇네요. 다만 이것이 우리 스마트폰이 2007년에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2010년에 확장될 때 삼성이 갤럭시를 갖고 들어왔고 그리고 애플과 경쟁하면서 이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 구도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경쟁의 구도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 몇 프로 마켓쉐어를 먹고 할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은 확장될 것이다. 그럼 그 시장이 확장될 때 누가 그걸
주도할 것이냐가 저는 첫 번째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능해지려면 결국 밑단에서 컴퓨터가 힘이 있어야 돼. 네. 그 힘을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CPU 또는 GPU라고 얘기하는 예. 컴퓨팅 프로세서들이죠. 예. 이걸 만드는 플레이어들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플레이어랑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칩도 만들고 예. 디바이스도 만들고 OS도 만들어. 이걸 아까 수직 통합이라고 계열화. 예. 계열화라고 얘기했는데 삼성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메타도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 메타는 누구 칩을 가져다가 디바이스를 만들게 될까? 퀄컴이죠. 퀄컴이나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떠들지 않고 퀄컴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누가 또 그 플랫폼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큰 포션은 또 누가 차지할 것이냐? 중국 회사들이죠. 중국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부터 쏟아져 나올 거고, 이들은 OS도 마치 애플처럼 자기들이 만들고 칩도 자기들이 만들 거예요. 왜? 미국이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계열의 또 시장이 별도로 존재할 텐데 이제 이 구도도 함께 같이 봐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전 작가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실 그 노트북 시장도 이제 중국이 워낙 싸게 잘 만드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려 버렸고, TV도 뭐 이제 사실 우리 양 가전 회사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네. 이런 스마트 글라스나 VR 기기들 이런 것도 사실 중국 가보면 물론 로우 컨텐츠이긴 하지만 로우 퀄리티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결국 여기도 중국 시장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올해 제가 CES에 가서도 써보고 뭐 작년부터 또 쭉 계속 써보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2014년에 오큘러스를 메타가 인수를 했을 때, 그 당시 페이스북이 인수했을 네. 때 중국에서 사실 가장 먼저 그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막 VR 기계가 막 거의 막 몇백 개씩 돌아다니고 예.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쫙 정리가 한번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쌓아있던 그 경험과 노하우는 어쨌든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은 메타버스가 막 떴다가 다시 죽으면서 지금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분위기로 갔죠. 거의 극소수의 회사들만 남아서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AI가 오면서 이 공간 컴퓨팅에 대한 기회가 왔다라고 캐치를 하고 네.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뭐 엑스리얼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많이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그 OEM으로 만들어서 그냥 디자인 막 바꿔서 납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도 아까 그 빅테크 몇 군데만 빼놓고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봤던 거랑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국발 디바이스들이 좀 조잡하고 네. 좀 퀄리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특히 예. 엑스리얼이나 뭐 아까 이제 다른 회사들도 얘기했지만 중국 회사들을 기반으로 칩까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제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한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좀 무섭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엑스리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제2의 인스타 360이나 DJI 되겠다. 이런 네. 느낌처럼 완성도가 꽤 있어요. 맞습니다. 이야. 올해 CES 끝나자마자 네. 바로 발표했잖아요. 1,000억 넘게 또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엑스리얼도 구글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퀄컴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퀄컴이랑도 하고 있고, 아니, 가장 클로즈하게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또 엑스리얼. 그러니까 중국 어쩐지. 회사가 이미 중국 회사 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중국이 또 이렇게 되지가 아니라 예. 이미 구글, 메타, 애플 제외하고 그냥 중국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회사까지 뛰어들었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 혹시 가능할까요? 우리가 쓰는 지금 안경, 이 안경 수준의 무게와 이런 외관, 이 정도 가지면서 충분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서비스를 우리가 풀리 이용하는 시기가 5년 아니면 10년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뭐 최소 5년 안에는 당연히 올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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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는 이미 왔다. 이미. 그러니까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기술이나 디바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도나 그건 그렇죠. 그게 시간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왔다. 그렇죠? 왜 저는 이미 쓰고 있고 네. 메타글래스 집에 3개나 있고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건
일반 유저들이 과연 이제 언제 이걸 수용할 것이냐 그 관점에서 이제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찌 됐건 특별한 케이스든 아니면 일반적인 케이스든 지금의 기술과 AI의 발전 속도가 최소한 3년 이내에 굉장히 크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시그널이 이미 작년에 왔죠. 메타가 작년 2025년 한 해에만 메타 글래스를 700만 대를 팔았어요. 이야, 한 해. 한 해. 그러면 이야. 사실은 굉장한 속도죠. 왜냐하면 그 전에 2, 3년 동안 팔은 대수가 200만 대였는데 네. 한 해에 700만 대, 이제 합쳐서 이제 1000만 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 뭐 3년 안에 애플도 올해 아마 글래스가 이제 출시가 될 수도 있고 발표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출시했어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산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애플은 시장이 성숙되거나 시장에 포텐셜이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들어왔다는 시그널은 모든 전 세계 시장에 다 들어와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그리고 이거는 가능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저도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싱가포르도 가보고 어디 가서 그 메타에 오클리 안경 한번 네. 사보려고 했는데 그 나라에도 안 들어온 나라 있고 우리나라도 많죠. 공식적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좀 사달라고 부탁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야 정호야 이거 한국어 지원이 안 돼. 그리고 지역 락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메타는 저변 넓히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한국어 지원 이런 걸 안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죠. 아, 왜 그러냐면 그렇지. 인공지능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사실 뭐 한국어 이네이블 시키면 그만일 수 있어요. 예. 지금 너무 쉬우니까. 네. 근데 그 관점보다 더 큰 게 AI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고도화된 서비스가 돼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AI를 비롯해서 카메라가 붙어 있는 디바이스가 각 나라별로 규제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것도 있구나.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안전 규격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것들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 한국에 그냥 내가 정식 출시하려면 한국에서 인증도 받아야 돼. 한국에서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뭐 허가도 받아야 돼. 한국도 소리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 안 나면 네, 카메라 쓰면 안 맞아요. 되니까 그런 규제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모든 곳을 다 만족시키기보다 한 군데 가능한데 영어권 먼저 집중해서 거기서 고도화시키면 사실 그 다음이 오히려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다가 그들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저도 가슴 뜨거워지고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쳤는데 이거 다시 뭔가 이쪽 분야에서 좀 공부해가지고 투자 기회라든가 사업 기회를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우리 두 분 저자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불과 한 4년 전쯤 출판계뿐만 아니라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타버스. 이걸로 낭패 본 분들이 또 많거든요. 메타버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네. 혹여나 공간 컴퓨팅이라고 부르든 스마트 글라스라고 부르든 뭐든 간에 이것도 또 제2의 메타버스 꼴 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메타버스 책을 그때 썼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메타버스가 만드는 아니요 많이 그게 팔았습니다. 많이 네. 파셨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그 메타버스 책이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기술이 뭐 1, 2년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인공지능만 해도 지금 70년이 넘는 그렇죠. 역사 동안 네. 업앤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비로소 뭔가 티핑이 되면서 굉장히 큰 사업적 기회,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부각이 됐고 관심이 생긴 거지 네. 그때 시장이 열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어. 그냥 네. 관심만 큰 거야. 그걸 우리 하이브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 하이브 덕분에 투자를 한 거지 시장이 오지 않았으니 그거에 대한 결실도 당연히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야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끝났나 보다로 다 같이 지금 관심이 식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그 모든 관심이 지금 AI로 갔잖아요. 근데 AI랑 메타버스랑은 붙어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AR, VR도 붙어 있고요. 공간 컴퓨터도 붙어 있고 자율주행 로봇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기술은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다 보니 이 투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희일비 안 하셨는 기술이라는 게 결국 올 것은 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오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지. 야 당장 오늘 사서 다음 달에 팔 거야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간 컴퓨터는 메타버스를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올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뭐 이번 달 아니면 이번 상반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 공간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가 이쪽 롤을 아니면 이쪽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 전략 전술들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이 새로운 공간 컴퓨팅 분야에서 역시나 하드웨어를 담당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작가님? 부품 쪽에는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디스플레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세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이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XR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시대가 왔을 때 또 한국이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예, 빨리빨리 예. 만들어서 딜리버를 하는 걸 잘하니까 그 부분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 공간 컴퓨팅 분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만 얘기를 하셨는데 뭐 LG도 있고 LG에서도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을 텐데 네. 또 다른 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LG도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지는 않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조금 이제 한계로 느끼는 부분이 퍼스트 무버로서 이런 컨셉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처음에 먼저 선보이고 선언하고 예.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애플이나 메타가 이게 야 정답이야라고 보여줬을 때 우리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건 잘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공간 컴퓨터나 메타버스가 사실 어렵죠. 왜 아직까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품의 관점에서 일부 우리가 우월한 그런 어떤 기술성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예. 뭔가 결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고 그 디바이스를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진짜 가치 있고 재밌고 의미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의외로 한국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걸 그다음 누가 잘할 거냐? 중국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기가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다 하잖아. 당연하게도 그 요소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여전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맞춰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한쪽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확산이 되면 네.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비즈니스가 같은 형태, 같은 비헤이비어, 같은 BM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새로워질 수 있는 예. 거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등장했으니까 배달의 민족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 등장했으니까 카카오티나 우버 같은 서비스가 나온 거죠.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를 수가 없었고 어디 택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 덕분에 그게 가능해지듯이 예. 공간 컴퓨팅이라는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가능해지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BM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디바이스로 만들고 서비스로 만들어서 뭐 두 개 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이나 LG는 디바이스 만들고 네. 거기다 뭐 앱도 올리고 하지만 또 스타트업들 관점에서는 하드웨어 못 만드니까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또 우리 젠틀몬스터 안경도 나올 거거든요. 스마트 글래스가 네. 올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AI 더불어서 뭔가 필요한 것들 가장 먼저 올려서 네. 그 쓸모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스마트폰은 뭐 터치라든지 우리가 되게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키보드라든지 그렇게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웨어러블 기반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자연스럽게 쓰던 뭐 말로 한다든지 터치를 한다든지 제스처를 한다든지 뭐 시선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햅틱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그 PC라든지 스마트폰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네. 이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던 인터페이스를 그냥 쓰게 되니까 네. 오히려 좀 그 베리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이런 분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이쪽의 인터페이스들은 사실은 기회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걸 먼저 캐치하고 들어갔을 때 또 새로운 뭐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그런 민감한 부분, 고객의 요구사항을 캐치하는 부분 이런 건 워낙 잘하니까 네. 거기에서도 좀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너무 걱정도 되는 게 오늘 우리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 저한테 이것도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주는 게 구글사잖아요. 구글이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유저들 상대로 우리에게 광고했는데 본인 우수리 띄고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항상 외국에 의존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부가가치 중에 일부를 그냥 가져가 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디지털 식민지도 아니고 그러면 공간이라는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판이 생겼으면 여기에서 또 부가가치 대부분을 우수리 띄고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 뭐 예전에 네이버, 라인 이런 것들처럼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진짜 여러 가지가 생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우수리가 나와서 네, 하나를 좀 덧붙이고 예. 싶은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장 잘하는 것들과 협력하고 네. 가장 잘하는 거에 올라탈 필요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없었다면 우리 케이팝이나 케이푸드가 지금같이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코어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네.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응용하고 네.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한 축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빠르게 가져다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필요하지만 예. 국가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풀어줘야 풀어야 되는 되는구나. 왜냐면 이제 규제가 또 막 덕지덕지 있어서 야 저게 카메라 붙어 있는 안경 끼고 안 또 돼.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 이래 버리면 우리 그렇네요. 드론이랑 똑같아져요. 드론 그렇네. 못 날리잖아요 지금 맞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드론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드론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별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새로운 영역들, 새로운 시도들은 다 또 규제 영역이 될 수 있어서 예. 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박자가 잘 맞아서 우리가 남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안경 끼고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공간 데이터들 막 취합해서 그 공간 월드 모델 같은 것들을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스타트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 이걸 막 끼고 다니면서 응급 치료라든가 건설 안전이라든가 뭔가 뭐 좀 우리가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들을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극대화하는 그런 쪽이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결국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또 가져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 제조 AI를 부르짖고 있는 공장에서 네. 노하우를 어떻게 가져올까 뭐 이걸 고민하듯이 공간 AI, 공간 지능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도 좀 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삼성만 아쉽죠. 하더라도 바다나 이런 걸로 직접 그러니까. 플랫폼도 하려고 했던 기획도 있었는데 요즘은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자꾸 이렇게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쪼다가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그거에 대한 리더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아쉽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네. 놓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언젠가. 네. 아니, 또 이번에 이제 요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네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저도 넥스트 AI 책 읽으면서 이런 새로운 판이 항상 새로운 큰 판이 생겨야 또 큰 기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 책 읽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 같은 작은 스타트업으로 한국 시장 먹어야지 이런 생각 말고 진짜 내 제2의 구글 한번 돼보겠다 이런 기백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 30년 동안 육성하고 관심 두고 이끌어왔던 산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
컴퓨팅 산업도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많은 분들에게 관심 두시면 큰 물리적인 또는 개인적인 성과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처럼 잘 모르는 분야 책 읽으면서 흥미진진하면서 계속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두 분 앞으로 또 양서 많이 내주시고요. 또 이런 거 많이 누가 전달해야 사람들이 알거든요. 네. 많은 전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